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G7 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 중인데요. 원래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자계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 있긴 한데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네, 한미 두 정상 간의 첫 만남,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석한다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이 아니면 실제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일종의 확정까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국 정상이 만남은 열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있고 미국이 중재역을 통해서 어떻게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어떤 급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후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게 된다면 그 장이 아마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에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현지에서 말이죠. 한일 양자회담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본에 대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서는 조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미일 군사 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하는 것은 친일 행위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한미일 군사 동맹, 경제 동맹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일단 1단계 첫 번째 단추, 신뢰를 먼저 회복하자. 이런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올랐던 2021년 9월 이후에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흔한 예는 아닙니다. 그 전용기 안에 기자들이 계속 동행해서 가기 때문에 자주 열리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자리에서 이 자리 환경 자체도 안정적으로 문답을 받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한 번씩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아마 미국 방문길에 유엔 총회 참석 귀국길이었던 걸로 저는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은 아니었고 귀국길에 회담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이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례가 좀 드물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굳이 형식 같은 거를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만나서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이번이 첫 기자간담회 아닙니까? 이제 취임 후 한 열흘 지났는데 안에 준비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만한 충분한 시간이나 이제 내용이 축적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통해서 이 지난 10일간의 어떤 소회라든가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이번 G7 회담의 참석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기자들이 또 다양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가감없이 또 답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이후에 언론과의 소통도 이런 방식으로 될 것 같아요. 굳이 기자회견을 언제 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런 이 불필요한 논의들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언론과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봅니다. 예, 대변인은 잘하고 있느냐, 좌석은 좁지 않느냐, 혹은 배제된 언론사 없느냐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소통 방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언론과 프렌들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한 열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우호적으로 만들어야지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또 잘 전달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챙기기 위해서 따로 국내에 있을 때 이제 시간을 미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용기 안에서 마련한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G7에 대한 의미 부여를 좀 더 미리 해두고 싶어서 아마 전용기 안에서 현지에 도착하면 바로 아마 이동을 되기 때문에 기자들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용기 안에서 G7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첫 외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기자들한테 잘 설득하기 위해서 전용기 안에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첫 외교 행사에 김혜경 여사도 같이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을 때 그때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서 좋지 않게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여사가 같이 가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비용이 많이 든다. 왜 굳이 가느냐라고 비판했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영부인이 이렇게 국제 행사에 같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부인이 가는 거 꼭 필요하면 가야겠죠. 그리고 한국에 좀 한복 입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저렇게 한국의 어떤 우아함이라든가 영부인에서의 품격 같은 거 보여주는 거 그거는 좋은 거지만 지난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거에 비하면 좀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 민주당에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요.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계속 뭐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소명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문제 제기 또 국민의힘의 비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초대 총리의 인사청문 과정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뭐 직접 확인을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와 수석 그 최고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호흡은 맞췄지만 개인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니까 혹시라도 언론 또는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제기하는 문제 중에 결정이 될 만한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었던 것 같고 김민석 후보자가 계속 밝히는 입장과 같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처럼 총리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없을 정도의 결격 사유 정도는 아니라는 뭐 보고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뭐 이 결론은 24일, 25일로 이제 날짜가 잡혔으니까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상세하게 소명하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뢰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직접 물어보니 이제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김민석 후보가 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와 함께 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김민석 후보에게 물어봤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김민석 후보 괜찮아? 네, 대통령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래, 인사청문 준비 잘해. 라는 수준의 대화만 오고 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 한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슈가 있었죠. 의혹이 있었을 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안 좋은 선례가 된다라고 하면서 임명을 강요합니다. 임명은 강행하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합니다. 자, 이런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가진 의혹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오늘 10가지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격파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의혹을 더 부풀리고 있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임명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국 사태처럼 국정 동력의 블랙홀,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힘있게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국무총리 이슈로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이 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정무적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여야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두고서 사흘이냐 이틀이냐를 두고 이렇게 난항을 겪었는데 결국 이틀로 합의를 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주장 자체가 좀 무리입니다. 지난번에 누구였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때죠. 그때 이제 3일 얘기가 나왔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실제 인사청문을 통해서 문답하기에는 말로써 이 의혹을 다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해서 3일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것이었고요. 이번 경우는 지금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김인석 후보자는 SNS 또는 간단한 기자의 문답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들, 청문위원들은 관련 자료 요구를 하고 받고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틀 안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문제 제기들이고요. 굳이 3일을 하겠다는 건 3일 동안 정치 공방을 계속하겠다는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이틀로 합의되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3일 요구 자체가 무리였기 때문에 대화 과정에서 이틀 안으로 충분히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소명 내지 문제 제기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틀로 양보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다수다 보니까 이제 힘에 의해서 저희가 양보라기보다는 좀 밀려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보면은 자료 제출 요구를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잘 안 해서 3일 동안 직접 묻고 답하느라고 3일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민수 후보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가 총 97건 있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답변한 것은 단 2건밖에 없다. 지금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 채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부인도 지금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모친도 관여되어 있다. 그리고 후원 회장도 관여되어 있다. 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인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협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3일을 해야 되지만 저는 여야 협의한다 그러면 나흘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청문회의 비협조적인 국무총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틀은 불충분하다. 3일 내지 4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앞으로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을 밝히는 국민청문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근데 10대 결격 사유라고 밝힌 내용을 보면요. 실제는 1억 4천 사인 간의 채무에서 파생된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내용이 7가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녀와 관련된 이 입시 문제에 대한 의혹, 하나는 위장 전입인데요. 사실상 지금 공방하고 있는 거는 딱 2가지입니다. 정치 자금이 불법으로 수수된 게 아니냐는 문제하고 자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서 혹시 입시 관련된 위법이나 이 비위가 있지 않느냐 이게 2개로 압축이 되는데 그걸 굳이 10개로 쪼개서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한 것도 다소 이 비상식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내용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은 일단 과거 2002년하고 2008년에 정치자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유죄로 인정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근에 어떤 검찰의 수사처럼 그때에도 역시 김민석 후보자의 당시 처지에서 다소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상당한 고초를 겪었다. 이런 부분 소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 사건의 경우 당시의 정치자금법은 지금과 다릅니다. 당시 2002년 대선에서의 불법 이 대선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2002년부터 대선 이후에 상당한 이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노무현 이회창 양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을 때 그때 같이 결부돼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이 수긍 가능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1억 4천의 사인 간 채무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파생해서 그래서 그러면 2020년부터 사실상 세비 수입으로 이 변제하기 시작했다는데 어떻게 이 변제가 가능했느냐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이제 문제들인데 지금
김인석 후보자가 2번, 3번에 걸쳐서 SNS에 글을 올린 내용들을 보면 상세하게 금액을 다 맞추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적어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금액과 관련해서 실제 수익 대비 변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다 소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될 일 같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는 표적 사정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돈을 빌려준 분들에게 눈물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SNS 의혹 해명이 어느 정도 이 의혹을 푸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금 김민석 후보가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수입보다 훨씬 많은 지출,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지출이 있는데 그 지출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불법 정치자금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된 불법 정치자금 그건 이미 끝난 건입니다. 끝난 건이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얘기한 것은 지금 새로 제기된 돈 문제인 거고 그 돈 문제가 만약에 불법이 맞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법원에 확정된 불법 정치자금 이미 끝난 사안이다 말씀드리고요. 수입을 초과한 지출 아까 이 2배가 넘는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 자산 형성.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자산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은 조의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강연료 이런 기타 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재산 변동 내역이 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과도한 이제 기부 내역도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냈다고 하는데 보통 헌금이라면 얼마 정도 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소득이 불투명하고 경제활동도 좀 불투명했는데 어떻게 교회의 헌금을 2억이나 낼 수 있는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2억이라는 거액의 헌금을 낼 수 있었느냐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자녀에 대한 입시 자녀가 지금 국회에서 마련된 국회 세미나라든가 또는 이제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아빠 찬스를 동원해서 도움을 줬다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비 문제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의 칭화대학교 석사 과연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시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 기간에 어떻게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딸 수 있었느냐. 분신술이 아니고서는 중국과 부산을 그렇게 오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 전입 의혹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의혹이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동문서답하면서 표적 수사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분노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동문서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을 수 있냐라면서 돈의 출처를 묻는 건데 자꾸 나는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쓴 거다. 내가 헌금 낸 게 잘못됐냐 이렇게 논점 일탈을 한다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출이 될 수 있었던 소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밝힐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돈의 문제에서 출발점은 1억 4천만 원의 4인간 채무입니다. 이게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가 시작해서 결국에 그러면 원래 있던 추징금을 갚아가는 과정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1억 4천은 안 갚을 의도로 애초부터 빌린 게 아니냐 이런 건데요. 통상 불법 정치자금에서는 차용증이 쓰여지는 경우가 없고요. 두 번째는 공직에 있는 경우에 이걸 재산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갚을 의사가 없이 사실상 이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에서 차용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차용증을 당일날 특별한 용처, 그러니까 미납된 추징금의 가산과세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날 갚기 위해서 1억 4천을 차용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재산신고 과정에서 2020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매해 4인간 채무로 기재가 됩니다. 이게 4인간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이게 돈이 어떤 누구한테 빌린 돈인데 안 갚는 상태로 계속 있다고 하면 이거 안 갚을 의도로 빌린 돈 아니야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이걸 갚지 않을 의도로 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면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빌릴 때부터 빌려주는 사람도 이건 안 갚았던
되는 돈이라고 했으면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두 가지 점에서도 이걸 예. 정치자금으로 단정해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차용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9명한테서 같은 날 한 날 전부 다 빌렸다라고 지금 차용금 했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걸 갚았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용금을 과연 9명한테 동시에 정읍에 있고 경기도 어디에 있고 서울에 어디에 있고 한 분들 다 돌아다니면서 동시에 차용금을 빌릴 수 있느냐, 서류 작성까지 하면서 과연 이게 분신술이 아니라면 가능하느냐, 따라서 이거 자리를 마련해준 강신성 씨라는 그런 후원회장이 본인 돈을 9명에게 나눠줘가지고 허위로 이렇게 후원한 것처럼 꾸민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자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자 납입 내역을 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이자를 냈었으면 이자 냈다, 그 간단하게 계좌이체 내역이라든가 언제 어떻게 이자 냈다, 증명서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용증에 만기가 있는데 그 만기가 지나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은 상환 독촉을 하지도 않고요. 또 빌린 김민석 후보는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무총리 후보로 임명되니까 어느 날 갚았다고 하는데 그럼 갚은 돈 9천만 원 어디서 또 빌려온 겁니까? 지금 현재 본인은 신용 대출로 빌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신용 대출 은행에서 증빙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공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도대체 돈의 출처가 의문투성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계속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내일 오전이면은 증인과 참고인을 이제 확정을 해서 오후에 채택까지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어느 범위까지 증인을 부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이 지금 배우자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배우자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후원회장 그리고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 이런 분들 그리고 김민수 후보가 그때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까지 부르라고 그랬는데 검사는 사실 부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유죄 확정을 한 사람은 1심, 2심, 3심의 판사들이 확정한 거거든요. 정 본인이 원한다면 판사를 불러야겠죠. 이렇게 돈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증인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새롭게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모친이 가지고 있는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에 전세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이 김민석 후보의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세 계약하고 나서 2달 뒤에 지금 현재 부인이 다시 전세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맺었던 그 건설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지금 어디에도 그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또는 전세금을 돌려줬다는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혹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빙자한 혹시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모친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그 지역 건설업자도 같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증인과 참고인은 뭐 내일 오전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죠. 어떤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가족을 부르는 사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처, 현 배우자, 지금 말씀하시는 또 모친. 그러니까 뭐 돈의 흔적만 있으면 마치 이걸 불법 정치자금인 것처럼 가정 또는 단정해 놓고 무조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건데요. 역대 청문회에서 보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도 후보자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일을 굳이 인사청문회장에 불러서 그냥 망신 주기 하고 계속 정치 공방하고 이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엔 사실 사실관계의 실체를 규명하는 걸 떠나서 후보자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중에 몇 가지라도 그나마 이 틈이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걸 빌미로 사실상 이 결격 사유가 돼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다분히 정치적이고 공격하고 모욕 주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증인 신청에 민주당이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합리적으로 제기된 문제 수준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 배우자, 현 배우자, 부모, 관련된 누구라도 가족들 특히 가족들을 청문회장에 불러 세워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들이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당이 받아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줘야죠.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논리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 그 논리였었거든요. 근데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에게 돌려주는 게 맞죠. 그게 자기 말을 했던 것과 일치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얘기가 원래 법사위원장은 2년으로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더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야당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달라진 더 큰 범위에서 달라진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 돌려주기가 맞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 원내 대변인하는 시절에 법사위는 야당이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이 좀 나서서 중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했던 거 맞습니다. 근데 20대 국회 안 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기 상황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이 법사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이 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이게 국회 묵시적 합의처럼 내지 규칙처럼 정해진 바가 아니고요. 매해 국회 원구성 때마다 협상의 대상이 된 것이고 늘 갈등이 있었던 요인이지만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실제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야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완전히 대화가 실종되고 협치가 부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내는 정치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고 결국 민주당은 계속 대화를 요구했지만 안 돼서 그 입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30번이 넘습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법사위원회를 대통령의 거부권처럼 악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럼 여당으로서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 이후 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여야가 뭐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처리를 하더라도 법사위가 입법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은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송원석 원내대표 당내 혁신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5대 개혁안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함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김윤태 비대위원장도 본인도 내 혁신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번 6월 30일까지 되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을 포함해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송은석 이제 원내 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혁신의 위원장으로 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혁신안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젊고 기존의 어떤 오래된 이제 그 국회의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보다는 좀 젊은 그리고 생각이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의원들이 한다 그러면은 좀 더 혁신안에 힘이 실리고 좀 더 신선한 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당내에서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젊은 개혁 기수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는 방법도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거취가 결정되고 혁신위가 다음 지도부에서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 야심차게 5대 개혁안을 던지긴 했는데 지금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고요. 당내 메아리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친윤이든 친한이든 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의원들이든 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5대 혁신안이 당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뭐 거의 뭐 사실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이 대선 국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패배의 책임이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롯이 질 만한 책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을 최소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의 실마리라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지만 되지 않을 일이었다고 보고요.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퇴임하게 될 경우에 명분 있는 퇴임을 위해서 최소한이 그나마 당원 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이 옳았다는 당내 검증 이래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후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혁신위를 통한 혁신은 무엇이 됐든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이 역시도 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재섭 의원, 기혁신당 이준석 의원 만나서 저녁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하면서 굉장히 이제 대선 이제 경선이 굉장히 지각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온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오 시장이었었는데 본인이 이번 대선 패배를 보면서 느낀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소장파 출신이에요. 국회의원 할 때 국회의원 단 한 번만 하면서 소장파로서 역할을 다 하고 또 오세훈법이라는 선거법을 만들고 본인이 국회를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미지로 소장파의 개혁 이미지로 서울시장까지 도전해서 쭉 지금까지 정치 이제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아마도 본인이 과거에 했던 개혁 소장파로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좀 더 이제 큰 그림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에 또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 소장파들에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라든가 어떤 가능성 이런 거와 함께 좀 자기 우군을 만들기 위한 그런 뜻도 좀 담기지 않았겠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성원 의원이 얻은 30표가 사실상은 원내 친한계 최대 결집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등판 관측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김문수 후보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친한과 친윤 의원 간에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다툼이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김문수 후보가 출마를 한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출마 안 한다고 하면 굳이 사실은 지금 당대표 자리는 이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로 이 대선 패배를 수습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당내 갈등도 수습해야 되는데 친윤과 친한 간 갈등이 사실 화해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지금 번져 있기 때문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건 분명하고 오히려 길게 봤을 때 지금 당대표직이 정치 여정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자리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부분을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김문수 후보를 내세운 친윤이 당권을 잡고 그 당권에 기반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도하는 상황을 그냥 좌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의 행보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거꾸로 보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행보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할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또다시 당권에 도전한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힘이 실릴 겁니다. 한동훈 후보를 막기 위한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쭉 한 번도 쉬지 않고 모든 당내 선거에 다 나왔거든요. 비대위원장, 당대표 이렇게 쭉 이어져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측근들도 이번에는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대선 출마해서 41%를 득표로 한 김문수 후보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1부 리그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온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2부 리그는 누구냐? 저는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두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3부 리그로 장동혁 의원 이런 신선한 분들 예. 이번 대선에서 많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이번 대선의 결과 당의 어떤 흩어진 민심이나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1부, 2부, 3부 리그가 예상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 당대표 차기 당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고 박찬대 의원이 과연 언제 출마 선언을 할까? 지금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 의원과 친하다면서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위기 당내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8월 2일로 전당대 일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조기에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 정청래 의원이 조금 빨랐던 거죠. 근데 예.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원들 사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약간 과열 양상처럼
뭐 서로 비판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박찬대 의원의 조속한 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당원들끼리도 누가 맞냐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약간 과열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우리끼리 그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정청래 의원이든 박찬대 의원이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는 데는 다를 리 없다. 다만 이제 스타일과 리더십의 문제를 가지고 당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아마 박찬대 의원도 곧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분 간에 뭐 건강하고 생산적 견적이 될 것 같고 당원들도 서로 네거티브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이 멋진 전당대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